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될 기업의 모습은 어떨까요? 뭐 이거는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더 나은 형태의 그런 삶으로 진화하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에서도 연령대가 다양한 분들이 오셨으니까 1960년대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50년대도 계시고 70년대, 80년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얘기하는 게 다 다른 얘기 하시거든요. 5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무슨 얘기 하시냐면 뭐 이런 얘기 하세요. 새마을운동 막 그런 얘기 하세요. 여러분 새마을운동 아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아침에 학교에 가면 아침마다 새마을운동 노래가 나왔어요. 7시 반까지 학교에 갔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노역을 했죠. 막 폐품 가져가고 그 시대 개발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수업은 2부제, 3부제 아이는 많고 학교는 없고 이만큼의 척박함이 있었다고요. 그래 그때는 빈곤의 세계였고 근데 2000년생 분들은 지금 학교가 남죠. 오히려 지금 대학이 거의 뭐 입학생이 없어서 힘든 상황이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달라요. 확실한 건 뭐냐면 풍요로워졌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발 단속 같은 거 이제 안 하잖아요. 뭐 그분이 뭐 염색을 하건 무슨 상관입니까? 옛날에 그게 학생 본분이 아니라고 했었다고요. 주 6일제였는데 지금 4일제 도모하고 있죠. 이 모든 게 더 나아진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존중받아지고 그만큼의 내 삶의 풍요로움이 더 나아지는 사회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망이 커지기 위해 노력을 하겠죠. 다만 이제 부가가치가 이 나라에 머물 거냐 아니면 여러분들에 머물러서 여러분들 전 세계로 갈 거냐 이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나아진다. 역사가 지금까지 그렇게 진보였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는 뭐 한스 로슬링 박사의 팩트풀니스 모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아질 거다. 다만 그 나아지는 거에 따르는 어떤 혜택이 균등히 갈 거냐 혹은 내가 그 사이에 끼인 세대로서 그만큼의 우회를 받는데 실패할 거냐 이제 이 문제는 남아요. 그래서 확실히 사회는 나아질 거다. 저는 그쪽입니다. 제가 여기 포스트잇의 질문 내용을 좀 보니까 부사장님 보세요. 역시나 개인적인 부사장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그런 질문이 너무 많아요. 저도 되게 궁금한 게 그게 왜 알고 싶으세요? 그래서 조금만 해보면 애완동물 키우시나요? 아, 네. 네. 저 그 뭐지? 방송에서 짧게 보여드린 적 있는데 그 집사로 2마리를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마리의 그 길냥이를 입양해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뭐 저보면 본체만 채하고 그게 매력이죠. 그래서 엄청 모시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사업은 제가 뭐 클립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5년에서 10년 이내에 반려견 호스피스 나올 거라고. 지금 뭐가 나왔냐면 그 생애 마지막 단계가 강아지들은 17, 8년 정도거든요. 20년이 아직 안 돼요. 근데 한국이 지금 대규모로 이렇게 반려를 같이 살게 된 지가 10년이 안 됐어요. 그럼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대규모의 마지막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6개월 동안 거의 아이가 힘들어해가지고 휴직할까 봐 이런 거 나와요. 얘는 견생의 마지막인데 얘 마지막 가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못 가겠어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있었어요. 이번에 뭐였냐면 그 재택근무를 하다가 다시 회사가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요구했어요. 그러면 반려견 유치원비. 이유가 내가 지금 집에 있을 때 얘를 봤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내가 가면 얘 혼자 있잖아. 얘 맡겨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그때 50만 원 넘는다고. 그때 이제 회사는 뭔 소리야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니 옆에 있는 우리 동료 직원은 사람 아인데 얘는 지금 유치원비를 해주고 있잖아. 심지어 회사에 뭐가 있냐면 어린이집이 있어. 같이 등원해가지고 애를 맡기잖아. 근데 우리 회사가 지금 반려견 유치원 안 해주고 있잖아. 그거 어떡하라고? 이거 전부 다 불공평한데 이 얘기가 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 얘기 들으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뭔 소리냐고 생각하십니까? 키우시는 분은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 키우시는 분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확실한 건 지금 전자로 가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결혼이 예전보다 숫자가 줄고 있고 아이의 출생의 레이트가 줄고 있죠. 그만큼 급속히 우리 집 막내는 강아지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 인식이 아이라면 얘에 대한 보육과 양육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호스피스도 뜰 거다. 이게 저희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무조건 커집니다. 계속해서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예정된 거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도 질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뭐 여쭤봤을 때 질문 있으시면 미리 생각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 골라보면 부사장님 어쩔 수가 없어요. 네네. 개인적인 질문이 자꾸 나와요. 네. 부사장님 설 연휴에 무엇을 하셨나요? 휴일 보내시는 방법은? 가족도 만났고 그 다음에 글도 썼고요. 마감이 계속 있으니까. 그리고 또 못 봤던 컨텐츠도 많이 봤고요. 뭐 똑같아요. 근데 몰입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휴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평일에는 이제 이런 행사도 있고 만나서 배우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은 그래도 휴일이 좀 있죠. 근데 이제 그 얘기 자꾸 나오던데 은퇴하면 매일이 휴일이라고. 여러분 지금 저희가 나이 들음에 대한 공부를 좀 시작했거든요. 10년 전쯤에 저희가 꽤 봤었어요 데이터를. 그 당시에는 50년대생 이전 분들 은퇴할 때였어요. 60년대생들이 은퇴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새로운 공부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스터디를 상당한 수준까지 지금 새롭게 좀 정의하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저도 똑같이 이게 은퇴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 중이에요. 똑같이 저도 지난 2년 반 정도 이렇게 거리두기 한참 할 때 여러분 그때 되게 힘드셨죠? 외롭고 단절된 것 같고 이게 은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은퇴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 부분도 좀 공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객석에 계시는 분들의 눈빛을 봤는데 그 눈빛이 하나같이 어떻게 저렇게 완벽할 수가 있지? 무슨 말씀을 해요? 저 사람은 부족한 게 없나? 저 사람은 왜 안 놀지? 약간 이런 눈빛을 보이고 계시는데 그래서 묻고 싶은 게 부사장님의 가장 큰 일탈이 뭐예요? 생활에서? 와, 나 진짜 일탈했어 오늘. 와, 나 오늘 일탈은 예. 이 직업을 하기 전에 다 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저희가 법인 설립이 2000년도였고 지금 23년째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 뭘 할지 몰랐었어요. 전공한 것도 뭐 이학이니까 이건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산업도 그때는 정립이 안 돼가지고 없었고 그러다가 2000년에 설립한 다음에 계속 이걸 도모하면서 좌충우돌 하다가 2006년도쯤에 이제 학회도 만들고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20년 정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거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그 많은 자원을 갖다 쓴 거예요. 개인적인 사리사욕으로. 이걸 해야지. 그런데 제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펀딩도 받고 사업도 만들고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사악하게 다른 사람들의 자원을 제 취미 생활에 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일탈이, 제가 제 직업이 일탈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남들이 안 한 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소중한 자원을 갖다가 제 취미 생활을 했으니까 이게 일탈이죠. 부사장님 정말 어려운 남자네요. 진짜 안 넘어오시네요. 그죠? 부사장님 하루에 몇 끼 드세요? 질문에 있어요. 먹는 거. 질문에 있어요. 먹는 거는 갑자기 몸무게가 너무 늘어가지고 제가 녹화본으로 지금 6개월 정도로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스튜어 하신 분들 많죠? 그 1일씩 책 아시죠? 그게 한국에 유행한 지가 한 7, 8년 되거든요. 그때 서점 통계가 뭐였냐면 전부 다 50대가 샀다고. 평생 동안 퍼먹은 다음에 이제 미안하니까 한 거죠. 근데 최근에 논문은 그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 비만세포라는 게 20대 중반 정도에 이미 활성화되기 때문에 평생 산 사람은 어림도 없다 이런 그 인과응보 같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똑같이 저는 이제 갑자기 체중이 느니까 나이가 드니까 늘잖아요. 호르몬 이슈도 있고 그래가지고 노카본으로 좀 살을 좀 뺐거든요. 새끼 다 먹어요. 근데 이제 카본을 좀 많이 줄이는 방법으로 간 거죠. 여러분도 그래서 지금 시도하고 계실걸요? 최근에 뭐 노카본도 나오고 식단도 나오고 단백질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요? 그런 거 다 제외했을 때, 녹화본 이런 거 제외했을 때. 모르겠는데요? 모른다고요? 예.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잘 먹어요. 안 가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고르게 먹지 뭐 좋아한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네요. 그럼 되게 놀랐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부사장님의 스타일로 질문 드릴게요. 제일 싫어하는 건 뭐세요? 싫어하는 거 네. 약간 좀 그 모양이 형성된 것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잘 안 보이는 것들 싫어합니다. 뭐 내장류라든지 그런 거 잘 못 먹어요. 예. 정확하시네요. 네. 질문 하나만 더 뽑아주시겠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개인적인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너무 좋은 질문 주셔가지고 네. 프리랜서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회사 생활 경험이 없다면 회사 생활을 경험해 보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이 얘기를 주셨어요. 일단 목표가 프리랜서시라니까 놀랍습니다. 재밌는 게 제가 96년도쯤인가 개인 얘기가 나오네요. 예전에 함께 일하던 친구가 캐나디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캐나다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이것저것 막 프로젝트도 하고 하다가 그 친구는 홍콩 이민자인데 캐나다에 살고 있길래 캐나다에서 일하는 것도 멋지다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도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한 게 와서 뭐 할 건데? 그래가지고 글쎄 뭐 전산전공이니까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겠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뭐 할 건데? 그래서 나중에 말이야 인디펜던트 컨설팅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아는 멋진 단어를 조합한 거였어요. 멋지잖아요. 인디펜던트도 멋있고 컨설팅도 멋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꿈꿨던 건 그거였어요. 어디 귀속되지 않고 내가 지혜를 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건 없어. 컨설팅 펌은 뭐 KPMG나 맥킨지나 모니터나 이런 큰 회사지 개인한테 그걸 누가 주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은 기업들과 일을 하니까 그럴 때는 자문도 드리고 어드바이징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뜻한 말 이루어집니다. 존재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 일한다는 거는 지금의 언어고요. 나중에는 여러분 전부 다 그만큼의 개인적인 형태의 영향력을 가지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귀속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 뭐 포드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GE에 이르기까지 대규모의 투자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본적인 모둠이 있어야 내가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지가 않고 여러분 뭐 스타트업부터 1인 미디어까지 굉장히 많은 형태의 백업 시스템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방송국 차릴 수 있어요. 3프로TV 갖다 예제죠 뭐. 옛날에 방송국 하려고 그러면 채널 받고
전파, 허락, 그다음에 고용, 시큐리티도 있어요. 그 모든 걸 해야지만 되니까 KBS, MBC, SBS 그랬는데 삼프로 TV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소장님만 있습니다. 유튜브 있지. 방송 장비는 뭐 별로 안 비싸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우리 삼프로 TV 특징이 뭐냐면 대본도 없어요. 그냥 가서 앉아있으면 그냥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재밌는 건 삼프로 TV에서 KBS 출신도 일하고 있어요. 지금 다 전문가들이 와 계시거든요. 이제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답을 드리면 생활하려고 한다. 축하드립니다. 재밌는 건 이분만 그러시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 전부 다 그걸 꿈꾸고 계세요. 왜죠?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난 김 부장이 아니야. 하실 텐데 그때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이 얘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더 세련된 질문이 요구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는 일이 큰 조직과의 어떤 결합된 상품을 만들거나 경험을 파는 일이라면 하셔야 돼요. 일종의 위장 취업하셔야 돼요. 가서 배워와야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개인적인 형태의 어떤 득도가 자산이 된다면 가실 필요 없죠.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전략이 있는 거지 목표 없이는 안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난 출근이 싫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요. 욕심꾸러기예요. 하고 싶은 게 없고 하기 싫은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회피동기라고 그래요. A가 싫어서 B를 하는 거예요. B에도 안 좋은 게 있어요. 먼저 원하는 걸 세우고 포기할 걸 봐야지 다 제거하고 난 살만 챙기겠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원을 세워보자. 제가 하나 또 골라볼게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좋은 질문 같아요. 데이터로 결론을 도출하는 거랑 결론을 도출해놓고 아니라 결론을 도출해놓고 데이터를 끼워 맞추는 기분이 들어요. 이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사실 이거는 뭐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오류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뭐 2589 이런 굉장히 많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리화라고 그러잖아요. justify 한다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때 주장하면 한 사람의 의견인데 데이터를 합리화하면 객관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더 사악하죠. 그래서 이 줄다리기는 끝도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방법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입증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건 얘기하는데 명확하지 않는 건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안전해지죠. 근데 그렇지 않고 모르는데 얘기하고 있다. 이건 이제 불안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근데 말이지 그래도 이게 좀 나은 거 아니야? 이게 있어요. 1번은 뭐냐면 학자로서 혹은 사회를 분석하는 연구자로서 해야 될 자세예요. 모르는 거 말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명확한 건 없어요. 하지만 더 배려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도모하는 거는 그야말로 프로블럼 솔빙이기 때문에 내가 할 때의 어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해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시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때 내가 답을 정해놓고 답정너로 가는 거냐 그렇지 않고 모색의 관계에서 그만큼의 어떤 나의 확신이라는 것들을 생기로 노력하는 거냐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일을 해보면 한 번에 안 그래요. 연역이냐 아니면 거기 따르는 귀납이냐 임제 문제거든요. 데이터 마이닝은 귀납적이기 때문에 연역을 안 쓰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줌인 줌아웃 그다음에 다시 드릴 다운 시킬 때 그리고 분기마다 의사결정할 때마다 연역과 귀납을 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희끼리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영업비밀 알려드리면 완벽히 자동화되는 건 하지 마세요. 이유가 그러면 토사구팽이 됩니다. 저희는 층위가 높고 효용이 크기 때문에 관여자의 직관과 통찰이 더 많이 소용되는 쪽에 문제를 풀어요. 그렇지 않고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 누르면 나온다? 그건 안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걸 하는 순간 그걸 했던 사람은 배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나의 몫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또 다른 질문을 하나 골라보겠는데요. 요거 네,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챗 GPT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걸 제가 오늘 아침에 소연님 하셨던 그런 클립을 보고 왔어요. 창피합니다. 로그인이 안 됐다고 하신다는 걸. 소연님 클립을 보시고요. 제 의견은 이번에 포춘에 나올 거예요. 다음 달 그 대담이 있거든요. 카카오브레인의 대표랑 저랑 했던 대담이 있어요. 그게 나올 거라 그걸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꽤 길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올해 GPT-4가 나와요. 라고 지금 듣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어떤 그 시의성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AI로 했던 게 미약했지만 대부분 소비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 뭐 살 거니? 그러면 내가 랭킹을 도와줄게. 아니면은 너 이런 그림 찾고 있었지? 그럼 이걸 찾아줄게. 이런 얘기였다고요. 소비를 도와주는 건 범용이기 때문에 효용이 커요. 다만 소비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챗 GPT가 끌고 나온 건 뭐냐면 생산이에요. 이건 진짜 무섭습니다. 그냥 소비 같은 경우 이런 거예요. 마트도 있고 쓱닷컴도 있고 있는데 어디서 살 거야? 그때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런 얘기라고요. 근데 이번에 생산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뭐 하고 있는데 나 이메일 작성하는 게 직업인데 fire. 우리의 생산을 대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뭐였냐면 그냥 물건 살 때 얘가 도와준다니까 귀엽지 이런 얘기였다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당신이 하는 게 얘보다 잘해? 이제 이 얘기를 할 거라고요. 저도 똑같이 이번에 몇 개 프로그램 만들 때 이걸로 스크립트를 만들어 봤거든요. 어떤 건 저보다 나아요. 그래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얘가 상당히 많은 우리의 어떤 도움을 주겠구나. 협력의 모델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정도 수준의 일을 하던 일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 협력을 기반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협력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일 빠른 게 좋은 게 빠른 거예요. 그게 넣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랬다고요. 그거는 김 매니저님 좀 알아봐 주세요. 네, 언제까지죠? 2주 후요 이랬다고요. 얘는 바로 나와요. 그러면 크리에이티비티를 위한 컨텍스트가 보존된 상태에서 협업이 되기 때문에 더 빨라지거든요. 생산 자체가. 그러면 리드 타임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이쪽이 이제 그야말로 예전에 골드만삭스가 했던 애널리스트 그쪽이에요. 워낙 리포팅 쓰는 게 오래 걸렸는데 투자에 대한 정보는 빨리 요구되기 때문에 자동화시켜 버렸다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기존의 인간과의 새로운 형태의 도움을 얻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면 그 전에 그 일을 하던 분들의 잡 시큐리티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의 시도점이 좀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에 생산 쪽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검색 엔진도 있지만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그걸 넘어선 링크드인 같은 형태의 그런 구직 구인 활동하는 일반 태스크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건 정말 무서운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꽤 중요할 것 같다. 네. 이 챗 GPT가 뭐지? 뭐야? 뭐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통 우리가 구글에 입력을 하죠. 네이버에 검색창에 이렇게 뭐 어예진, 뭐 송기령 이렇게 하는데, 챗 GPT에는 이제 문장 형식으로 그냥 내 말투 그대로 이렇게 적어도 답이 나와요. 근데 그 답이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뭐 블로그 나오고 뉴스 나오고 사이트들이 나와서 우리가 일일이 클릭을 해서 이 내용을 다 읽어보고 그 안에서 습득을 해야 되는데, 챗 GPT 칸에 검색을 하면 뭐 9살 생일 파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아이디어들이 10개가 쭉 동시에 막 글이 써져요. 그런 식의 새로운 검색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기자가 없어질 거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마인드 마이너라는 직업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챗 GPT한테 마인드 마이너 일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슬로건을 만들어줘. 슬로건 만들어줘요. 정말요? 네. 이거를 약간 좀 포이틱하게 만들어줘. 시적 표현으로. 근데 그것도 만들어줘요. 근데 그거를 말이지 한국어로 해봐. 한국어로 해주고, 영어로 해봐. 영어로 해주고, 중국어로 해주고, 이걸 전부 다 실시간으로 해줍니다. 이게 꽤 그럴싸해요. 그래서 그거를 결과를 바로 쓴다는 게 아니라 그 베이스 위에 옳고 제 크리에이티비티를 늘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예전에 하던 어프렌티스, 조수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일 하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이번에 뭐 미드나잇 저니부터 전보다 어프렌티스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옛날에 앤디 호월도 팩토리가 있었고 미켈란젤로도 수습이 있었다고요. 이제 이분들이 잡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한 건데요. 뭐. 뭐 예. 거기도 나와 있어요. 2022년 이후에 새로운 뉴스들은 조금 제가 약합니다라고 이렇게 써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법 그럴 만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른 거 있죠. 30대 여성들의 생일 선물 추천 막 이렇게 했을 때 이상한 거 뜨는 거 있어요. 이거 남자가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좀 부족한 거는 있지만, 지금은 계속 이렇게 이건 틀렸다 하고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줄 수 있고 그걸 계속 학습하는 거예요.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써보세요. 지금 네, 재밌어요. 오픈돼 있고요. 5일 만에 100만 명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핫한 이슈입니다. 정말 재밌어요. 네. 개인적인 질문도 한번 해보세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까 하면 답도 나와요. 또 다른 질문 한번 또 보신 거 있으세요, 부사장님? 필드에서도 받아보는 거 아닌가요? 네, 예. 필드에서도 예. 봤는데 오셨으니까. 예. 혹시 질문 있으신? 네. 네. 마이크를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주시면. 제 마이크를. 여분이 없어요? 예.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프랜차이즈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좀 직접 제가 이제 실무에서 뛴 거는 13년 전이고 프랜차이즈는 한 거의 3년 됐는데 지금 3년 되면서 한 40개 정도 됐거든요. 제일 힘든 거는 이제 영업이든가 전에 이제 프랜차이즈 하면서 영업 뭐 아니면 마케팅 이게 사실 따로따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자금이든 이런 건 꽤 많았는데 스토리를 읽다 보니까 제가 작년부터 사실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저희 개인적인 채널을 했는데 그 채널에서 제가 지금 경험해왔던 여러 가지 방법이든가 아니면 제가 직영을 한 14개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의 스토리를 깨져가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거기서 영업이 돼요. 예,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그 어떤 열정이든가 운영 방법이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 다시 가맹 분위기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제가 느낀 게 어느 프랜차이즈가 성장했을 때 거의 한 뭐 100개, 200개 자금이 됐을 때는 전에는 TV로 광고를 내든가 뭐 이런 거 이제 연예인들을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좀 비싼 금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지금 제가 조금 느낀 게 나중에는 TV의 어떤 광고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유튜브도 유튜브지만 좀 광고랑 마케팅이랑 뭐 아니면 뭐 저희가 이제 가맹점 모집이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에 묶어가지고 좀 저렴하게 아니면 아예 저희가 자금을 들지 않고 그런 노하우를 하면서 그 영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전망이 궁금한 거죠. 네, 네. 말씀드릴게요.
외식 쪽은 개발 사업 때문에도 데이터를 엄청 받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 욕구기 때문에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계속 받고 받았거든요. 한국이 프랜차이즈가 일본보다 2배 많은 거 아세요? 이유가 한국은 김 부장이 차려요. 그러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도제로 받고 가업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프라이빗 비즈니스가 많은데 한국 그렇지가 않고 일단 외식업 비중이 높고 외식업이신가요? 네. 그 다음에 또 노하우가 없이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맹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걸 엄청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오늘도 오신 분들이 그걸 고민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왜 한국이 은퇴 때 프랜차이즈 설명회가 막 열리는 나라거든요. 근데 어떤 이슈가 있냐면 가맹점을 모시는 게 본사의 역할이에요. 근데 가맹점은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나의 고객이 누군가에 대한 여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브랜드가 있다고 쳐요. 무슨 치킨이에요. 근데 그 회사는 프랜차이즈를 해요. 고객이 누구예요? 가맹점주요. 가맹점주는 그걸 왜 하는 건데요? 치킨을 팔아야죠. 그럼 고객은 누구죠? 일반 대중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맹점주만 모셔왔어요. 대중이 몰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점주는 들어와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본사는 이익을 보죠. 이유가 이미 가입이 됐으니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장사가 잘 되면 말려도 가맹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자꾸 강권하는 구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라는 대상 자체를 B2C를 가셔야지만 가능해요. 그걸 안 하시면 안 돼요.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해자가 양산돼요. 계속 가맹을 했는데 매출은 안 나오고 해지도 어려워 이런 구조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B2C로 마케팅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TV 광고부터 워낙 많은 형태의 채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예전보다 그런 메인스트림 뉴스미디어 할 수 있는 사대 매체의 영향이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미국도 지금 2022년도부터 TV 광고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줄였어요. 20%나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 경기 하강도 있는데요. 그것보다 OTT 해보죠 여기서. 여러분 넷플릭스 가입하신 분 엄청나네요. 두 번째, 나는 웨이브나 티빙 같은 국산 OTT를 보고 있다. 그것도 뭐 적지 않네요. 난 현재 유튜브 프리미어 가입자다. 엄청나죠? 난 현재 왓챠를 보고 있다. 왓챠가 이래서 힘든 거예요 지금.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난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다. 오, 엄청 많네요. 이분들은 집에 아이가 있거나 본인이 아이입니다. 지금 통상 제가 만나서 해보면 2.5 내외 나오거든요. 여러분 3이 넘어가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유튜브를 내가 프리미어 가입했다. 그러면 적어도 10대 시간은 보셔야 해질 안 해요. 똑같이 넷플릭스도 17,000원인데 딱 문자 나오자마자 생각하는 건 봤나? 이런다고요. 그러면 안 보면 해지하죠. 그래서 더 글로리를 1월, 3월에 푼 거예요. 원래 16부작인데 반 쪼개가지고 1월 달에 8, 3월 달에 8이에요. 왜 2월이 아니냐고요? 2월이면 한 달에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럼 여러분들은 해지 않고 3개를 보셨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의 몇십 시간을 OTT하고 유튜브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힘이 없어서 KBS, MBC를 못 봐요. 총량이. 근데 총량이 어텐션 이코노미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TV 광고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게 매체예요. 요즘 어디가 되고 있냐면 OH가 되고 있죠. 그 코엑스 앞에 큰 3D 있잖아요. 뭐 고래 튀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아웃홈 미디어라고 해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잘 안 쓰던 매체들이 쓰는 거예요. 다 셀폰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멋진 게 있어야 보지 아니면 운전할 때 보는 걸 보지 이제 안 보는 거죠. 매체적으로 바뀝니다. 근데 지금 이슈가 어떤 게 문제가 시작했냐면 이건 최근 얘기인데 브랜드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디자인, 그 다음에 또 외주화가 되는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브랜딩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이 상당히 패키지화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다가 생산이 쉬워요. 한국에 지금 화장품 브랜드 10,000개 넘게 있어요. 코스메스 콜마가 만들어주니까 이제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규모 매체를 못 쓰고 온라인 미디어에만 마케팅하는 업체가 늘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리치가 안 돼요. 옛날에는 브랜드가 1,000개였네? 그러면 검색해서 보고 광고 보고 이게 가능했다고요. 10,000개가 되면 10,000대 1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이게 끝까지 리치가 안 돼가지고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퍼포먼스 마케팅 효율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여러분들이 보는 게 분산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그만큼의 공급이 늘었단 말이에요. 매체도 늘었고 그 다음에 브랜드도 늘었죠. 그럼 나한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이제는 성수동에다가 플렉십 스토어 지어요. 이유가 공간은 유효해요. 굉장히 유한해요. 그래서 성수동 가면 있잖아 거기 연무장길 쭉 한번 돌면 이솝부터 B컵까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눈으로 보고 찍어 올리고 이쪽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광고판화되는 일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대표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주요 점포를 어디 놓을 거냐? 성수동 놔야겠네. 이거 거기가 광고판이 되니까 매출이 아니라 그럼 거기 직영해야겠네. 왜냐면 프랜차이저가 받으면 거기가 요즘 뭐 200억이 넘게 나오는데 건물이 도저히 안 나오잖아 ROI가. 그러니까 그건 직영하고 나머지 점포에 대해서라면 내가 그만큼 지원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매체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입체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려워요. 확실한 건 뭐냐면 나의 파트너가 돈을 못 버는데
내가 돈을 번다. 난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가 돈을 벌면 새로운 가맹점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현장에서 또 한번 받아볼까요, 혹시? 네. 네, 사장님. 네네. 네네. 저한테 제가 나가는 걸 훨씬 기대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산업계 질문을 주셔도 제가 경험해보면 알려드릴 수 있어요. 예. 네, 저 창원에서 올라왔는데요. 여기 있었습니다. 네, 밥 너무 못 사주세요. 줬어요. 창원에 갔습니다. 저희 회사가 원래 그 10대 대기업 안에 드는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좀 중견 그룹으로 매각되면서 저희 회사의 신입사원들이 과장까지 거의 50% 이상이 퇴사를 하고 이직을 다 했어요. 축하해야 할 부분은 그분들이 다 삼성, 현대, LG 같은 좋은 회사로 다 이직을 하셔서 축하는 드립니다만 최근에 저와 제 동료가 팀장이 되면서 일을 해야 할 사람은 거의 다 나갔고 부장님들 저희보다 상사였던 분들께서 저희 팀원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기업 인사팀에 송기룡 부사장님을 좀 초대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초대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닥친 상황은 정말 저희 회사가 국내 1위이자 세계 3위 그 상당히 경쟁력 있는 기계 제조 회사인데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수명을 오래 하지 못할 것 같고 제가 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 회사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회사원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해본 일을 오래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강연에서 만난 임원분들이 몇천 명 넘어요. 10,000명 될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임원 대상 강연을 제일 오래 했거든요. 제가 사장단 강연만 한 50개 했어요. 국내 가장 큰 기업부터 거의 모든 기업의 그런 그 결정을 하시는 분들을 다 뵀는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만난 10,000명 중에서 지금도 다니는 분 거의 없어요. 우린 다 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나의 어떤 관계를 건전한 긴장과 거리를 두셔야 돼요. 이게 왜 안 되냐?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종신고용에 대한 판타지와 그 다음에 이직이 어려웠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같이 이제 일하고 있던 파트너들 이런 영화 만나면 계속 바뀌어요. 본인 타이틀이. 뭐야 그랬더니 한 5년 동안 같은 회사에 있으면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대요. 이유는 다른 애들이 계속 옮겨.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꼭 도태된 느낌이고 그 다음에 또 좌 포지션 옮길 때마다 처우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오히려 더 빨리 올라가. 그래서 거기는 한 3년, 5년 지나면 당연히 한번 옮길 때 됐네. 커리어 스위칭 해야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까지 어땠었냐면 저희 아버님 때 이력서에 줄이 많이 나오면 끈기가 없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 당시의 문화의 마지막 단계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조직에 많은 분들이 특히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그만큼의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오셨잖아요. 또 본인의 삶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애사심이라는 부분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내 일은 사랑하는 게 맞아요. 또 내 직장도 내가 다니는 곳이니까 애정이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내가 조직을 위해서 모든 걸 한다는 생각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예전 방식의 생각과 현재의 시스템이 결합된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옮기세요. 이직하라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반전 대답이었죠. 네.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거를 열어놓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마지막 사람이야. 뭐 예전에 그 있잖아요. 뭐 네덜란드 뭐 두기 뭐 깨졌네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걔한테 그걸 맡기면 안 되죠. 서서 사실일지라도 책임은 같이 지는 거죠.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다. 뭐 이건 현상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책임과 역량을 전부 다 나한테 밀고 있다. 그거는 무책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풀어야지 혼자 풀 문제가 아니고 제가 가게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삶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골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제일 무서운 얘기 뭔지 아십니까? 이거였습니다. 막 알려드려요.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금방 안 바뀌어. 3년 가. 나는 내후년에 퇴직이야. 괜찮아. 이런 얘기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입장이 다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셔라.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한마디 보태드리면 아마 부사장님의 마음속에 있는 더 따뜻한 의도를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가 소중한 나의 인생을 이 회사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희생이란 말이 싫어요. 왜냐면 이건 계약 관계인데 무슨 희생이에요. 그렇죠. 제가 들었던 제일 슬픈 얘기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뭐 30년간 다니던 회사한테 버림받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그만두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배신당했다고. 그건 계약 관계예요. 서로 간에 필요하면 같이 있는 거고 아니면 헤어지는 게 천륜도 아닌데 이렇기 때문에 그걸 서로 간에 건전한 긴장 관계가 되도록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늘.
내가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옆에 동료분이 잘 찍어놨다 우리 같이 공유해서 봐야지 했는데 그만하세요 이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찍고 계세요 지금. 하여튼 더 열린 마음으로 더 멀리 보시라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끝에 지금 여성분. 네. 질문 주시면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너무 좋은 강의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그 회사랑 이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강의 중에 5년 후를 공부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좀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뭐랄까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5년으로 그 단계가 당겨진 것 같고, 그럼 그 5년 후를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조금 막연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5년이 저한테는 짧다면 짧은 기간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 나는 뭐를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 5년 주기로 그 사이클이 변하니까 지금 유행하는 거를 잘 공부해뒀다가 5년 후에 뭔가 내가 좀 변화를 줘서 내가 좀 더 앞서가는 거를 공부해야 된다는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안 주셨으면 5년만 기억하고 가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은 감내할 수 있는 맥시멈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 친구가 예술가가 한 명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진작가예요. 근데 그 친구 그러더라고요. 예술가는 말이야 20년 후에도 유효한 걸 해야 된다. 근데 건축가는 200년 후도 유효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그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때는 멋있어 보이지만 나중에 봤을 때 너무나 촌스러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시대를 따라가는 것들은 그렇죠. 근데 어떤 거는 영원히 멋진 게 있거든요. 타임리스라고 불러요. 우리가 얘기하는 명품이라는 제품들이 대부분 타임리스예요. 그래서 1910년대 디자인이 지금도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치열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5년이 아니고요. 어떤 분은 그게 20년이고 어떤 분은 200년이고 어떤 분은 2000년일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인 분들한테 삶을 살고 있는 어려움도 있는데 20년 얘기하면 겁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5년이라는 숫자는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그 다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가 뜨는데? 메타버스냐 또? 크립토가 어때? 챗 GPT랩에 공부해야지. 그건 그림자를 쫓는 거예요. 이미 누군가 밝히고 세워놓은 뜻의 그림자를 내가 겉핥기로 보고 그것도 알지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게 그야말로 입사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최근 시사상식 문제 이런 거. 그런 거는 다 흩어지는 겁니다. 남이 한 걸 내가 얻어와도 그 사람과 비교하면 저는 거중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남이 안 한 걸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태세가 달라지죠. 남이 안 한 건 뭐지? 그건 얼마나 내가 숙고해야 만들어지는 거지? 그것을 내가 손발을 쓸 만큼 익히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지? 그건 다 달라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보시고 그걸 준비하셔야지. 안 그러고 뜨는 걸 공부하다 보면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뭐 파이썬도 배워야 되고 다 배워야죠. 뭐 그런 건 허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릴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시험을 보려고 그래요. 자격증을 막 20개를 따요. 끝나고 나면 또 따요. 그걸 나중에 모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연결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뭐 소방안전 기사부터 100만 개를 따는 거예요. 이유가 시험을 통과할 때의 기쁨을 느끼고 싶어서 중독이 된 거예요. 거기에.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시험을 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차오를 만큼의 그 깊어짐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을 더 이상 라이센스가 필요 없는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유가 누군가에 의해서 재단되어지면 그걸 통과한 사람끼리 또 싸워야 돼요. 끝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 데는 무슨 감정평가하는 분들이 새로 되신 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배들이 종신제라서 계속 다니신대요. 막 90살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아무리 들어가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이미 과점되어 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어떤 정해져 있는 라이센스나 카르텔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만하고 내가 더 이상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나만의 것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에 대한 것도 고민합니다. 그래서 뭐 되게 좀 거칠게 얘기하면 고용당하지 않는 걸 생각해 보세요. 계속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입사시험 통과하고 인사고과 받고 전부 다 나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타인의 기준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럴수록 내가 더 위축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 사는 거 어떨까에 대한 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되게 좀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다가 무슨 미국인들의 스탠딩 개그를 봤어요. 스탠딩 개그를 보는데 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이제 우리말로 하면 슈퍼스타 K의 지원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승철 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모두가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 싸워야 되고 경연해야 되고 거기에서 올라서야 되는 세상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심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런 말씀이 지금 굉장히 와닿아서 그 동영상이 딱 생각이 나는데, 외국에서도 그 말을 알아듣고 웃고 있다는 게 조금 저는
이렇게 딩 하고 머리를 좀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시험을 준비하는 순간 경쟁해야 돼요. 선발이라는 과정을 거치니까. 그런데 들어가지 마세요. 그건 끝도 없습니다. 그게 쉬우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치를 못 가지고 어려우면 상처를 안 와요. 그러니까 내 거를 내가 만들어야지 남의 기준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딱 하나만 더 받도록 하는데 마지막 질문일 것 같으니까 필드의 질문 더 많이 받고 싶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예. 짧은 대답으로 해서 네, 2개 짧게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부사님께서 지목을 좀 지금 해주시겠어요? 막 열심히 손을 드신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답을. 네. 그러면 네, 여기 끝쪽에 계신 두 분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사례에 나온 것처럼 퇴사를 하고 제 업을 지금 1년 반째 하고 있는 작은 광고 대행사를 운영 중인데요. 지금 한 8명 정도 멤버가 모였는데 이제 딱 그 사례처럼 MZ세대고 각자의 개인적인 활동에 욕망이 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뭐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고 사실 저도 그런 부류였고 근데 이제는 좀 더 높은 성과를 내는 좀 정말 유니크한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약간 원팀이 안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의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아니까 이렇게 푸시도 잘 못하겠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동기부여하면서 원팀을 만들고 또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을지 이 초기 단계의 회사에서 그런 방법들이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이거는 저와 함께 연구했던 분들이 창업할 때마다 저한테 주는 질문이세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이제 내부에서 고용관계로 함께 일하는 연구원도 있고 뭐 바깥쪽에 객원으로 활동하신 분도 있고 심지어 고용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이직하거나 다른 국가로 가셔가지고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특징이 저희 회사의 저희 팀은 연구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입사 같은 건 안 할 양반들이 들어오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중간에 막 유학도 가고 해외로 삶을 옮기기도 하고 창업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그런 회사 들어왔구나. 그럼 뭐 3년 지나면 뭐 대리고 이런 게 안 통해요. 심지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입사를 한 이유는 글쓰기예요. 저희 팀의 분들이 1년마다 책을 내요. 생활변화 관측소라는 연구소를 만들고 거기서 트렌드 노트라는 책을 내고 있는데 이게 7년 전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온 이유가 저자가 되려고 들어온 거예요. 회사에 들어온 이유가 위장 취업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저자가 되는 거예요. 입사는 그걸 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이러면 선명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분은 책 쓰게 해주면 돼요. 그럼 다니겠지 뭐. 지금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7분이 더 모이신 거죠. 그럼 7분의 꿈이 뭔지를 먼저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지가 않고 각자가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회사니까 말이야 본인의 꿈은 접자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신은 사장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회사의 성과가 당신한테 온전히 가잖아. 심지어 거기는 경제적인 이득도 자기한테 다 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월급 받았는데 그런데 왜 내가 그거를 전부 다 전념해야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털어놓고 우리가 뭐 여러분이 회사의 주인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가족입니다 그것도 안 돼. 가족이 아닌데 그게 아니라 왜 모였니? 그럼 모인 다음에 규칙을 섬세하게 만들어요. 그런 말이야 활동을 여기까지 같이 하는 거다. 이거는 따로 하는 거야. 몇 시간까지 같이 공부하는 거고 나머지는 아니다. 성과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 책을 내는 건 같이 쓴다. 이런 식으로 안 되지 않으면 곧 깨집니다. 이유가 각자가 바라는 게 조금씩 다르면 명문화가 안 되면 오해가 쌓여요. 처음에는 다 해준다면서요? 들어왔는데 갑자기 뭐 대표님이 나한테 개인 활동을 못하게 하네. 아니면 성과가 났는데 분배가 안 되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아픈 얘기는 먼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잘 된 다음에 내가 남이니? 이 순간부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하는 광고회사 대표님 중에서 회사에 매각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지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영광스럽게 매각하셨는데 그분 매각 전까지 월급도 못 받았어요.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은 다 외제차 타고 다녔거든요. 대표님 월급 못 가져갔어요. 희생한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그만큼의 리더십을 나의 처우가 더 안 좋은데 내 사제를 넣어서라도 할 만큼의 리더 보였으니까 가능한 거였지. 그렇지 않고 똑같이 나눈 다음에 과실을 나누겠다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먼저 다 얘기하세요. 이유가 그래야 오래가지 아니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네, 또 한 분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을 지금 15년째 운영을 하고 네. 있는데요. 참 예전에는 학생들한테 말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요즘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잠이라도 많이 자라라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많이 공부해라, 새벽까지 공부해라. 아까 시험적인 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애들한테 막 지금은 시험 보는데 시험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요즘 들어서 뭐냐면 요즘 대학에서는 무슨 과가 새로 나왔는지 무슨 과가 없어졌는지 근데 이걸 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바뀌어요. 또 바뀌고 그럼 제가 해주는 말이
아이들한테는 10년, 20년 뒤를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해줄 말이 잠이라도 많이 자라. 그것도 그건데 혹시 또 다른 게 있을까 해서 저는 왔거든요. 네. 네. 아 근데 그 마음과 상황이 너무 이해가 가요. 요즘 교육 현실 때문에. 질문의 기회를 꼭 드려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기 때문에 제가 스쳐 지나가는 게 하지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슬램덩크 이번에 보셨어요? 슬램덩크. 예, 저는 못 봤는데 근데 그 슬램덩크 예전 만화책으로 봤었으니까 그 선생님 있잖아요. KFC 할아버지. 근데 그분이 원래 불같은 분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유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백호가 가서 막 턱을 두들겨도 웃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득도하면 그만큼 질곡을 통해서 성숙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원장님은 성숙해지신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옛날에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못되기가 정말 그지없었고,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한 배려도 없었어요. 너무 심하게.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구성원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옛날에 내가 너무나 거칠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때 있던 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때는 치기 어렵고 목표 지상주의자에 그 다음에 세상이 나의 속내를 못 알아주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했던 때였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소중한 기억이었지만 그럴 필요 없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유가 세상 살면서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느껴지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성취, 물질적인 형태의 어떤 나의 어떤 도달 이런 게 되게 중요했다면 지금 그것보다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니? 다른 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니야? 더 나아가서 그에게 얘기했던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인풋인데 넌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어? 내가 모르고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알게 되면서 주저되는 거거든요. 지금 원장님은 그 단계에 지금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원장님은 좋은 분입니다. 굉장히. 이유가 그 두려움을 알고 있다는 건 적어도 상대 인생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적 올리라고. 그래야 다른 애가 또 오지. 학원 같은 경우가 컨슈머가 학생이지만 바이어는 부모예요. 그런 몇 개의 산업이 있어요. 컨슈머 바이어가 분리된 산업이 있습니다. 뭐 비슷한 경우가 돌침대 같은 거예요. 바이어는 딸인데 컨슈머는 이제 부모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 바이어한테만 얘기를 하고 컨슈머를 간과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함부로 대한 학원이 생기는 이유가 성적만 올리면 됐으면 그럼 재계약은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걸 푸시하게 된다고요. 근데 지금 원장님은 그게 아니라 그 인생을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의 삶과 주변을 통해서 인생이 그렇게 쉽게 결정이 안 되는 걸 아시게 된 거죠. 남은 건 뭐냐면 미래대학을 열심히 들으세요. 이유가 미래대학이 지혜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래대학의 특징이 그 어느 하나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 쟁투가 있잖아요. 그래서 A가 나오면 B가 나오고 B가 나오면 C가 나와요. C가 나오면 D가 나오고 D가 나오면 E가 나오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혼자 똑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집단으로 사는 순간부터 그 안에 쟁투가 새로운 형태의 합의를 도출하는 형태의 구조로 가거든요. 그걸 아시면 현명해지세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유망한 학과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학생이 다 다르잖아요. 가지고 있는 그의 열망과 재주가. 그럼 너는 딴 것보다도 이거 해보는 게 어때? 이유가 이게 유망해서가 아니라 네가 잘할 것 같아. 네가 그걸 좋아하더라 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관계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럼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밖을 바라보는 작업들은 이런 좋은 콘텐츠가 있으니까 보실 거고 당연히 그것보다도 한번 글을 보세요. 글을. 부모가 아니라. 그는 뭘 원하고 있는 건지. 놀랍게도 부모가 이걸 몰라요. 부모가 모릅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오늘은 이제 수강생이 오셨던 거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보통은 일반적인 강연 같은 경우에 학부모가 오세요. 그 다음에 아이를 꼭 데려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강연이 그거였어요. 17살 된 한 분, 그 다음에 11살 된 한 분, 그 다음에 부모님이 같이 오신 거예요. 셋이 오셔가지고 강의 들으신 다음에 얘기하신 게 그거였어요. 저희 딸이 지금 고2인데 앞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은데 아니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시키고 싶은데 뭘 해야 될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17세의 친구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아무 생각도.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이분이 좋아할까요? 이게 1번이었고요. 두 번째 뭐였냐면 그거였습니다. 부모는 뭐가 될 건데?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전 다 됐고요. 뭐 다 돼. 지금 나이가 40대면 남은 기간 60년인데. 저도 못하고요. 본인 못하는데 애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됩니다. 왜 타인의 삶을 내가 좌우해요? 그의 삶은 그게 결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의 삶은 그가 결정하는 것이고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삶은 방기하고 나 이미 끝났다. 뭐가 끝나요? 40대인데. 지금부터 해도 50년이 넘게 남았는데. 내 삶을 꿀리면 함께 있는 그분은 잘 살아요. 이유가 부모를 보고 옆에 삶의 치열함을 보고 나도 모르게 그걸 배우게 된다. 이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이들과 함께 계시니까 그분 한 분 한 분 열망을 일깨워 주세요. 아니 발견해 주세요. 너 이거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 내가 너 봤을 때 이 얘기할 때 눈이 빛나더라. 너 이쪽으로 가. 아니면 이걸 공부해 보도록 해. 그게 더 좋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나중에 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학부모로서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원장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해요, 진짜. 네, 그리고 또 저도 이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 모든 아이들 하나하나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각자의 매력이 있고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 주시는 게 선생님의 역할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처음에 퀴즈 풀었잖아요. 중꺾마. 요즘 친구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서 조금 힘든 일이 생겨도 금방 놔버리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 흔들리지 않는 그 뿌리를 학창 시절에 잡아주는 게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되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약간의 플러스 알파 드리면 우리가 어떤 선발이라는 과정을 거치려다 보니 편의상, 그리고 한국은 또 공정성이라는 이슈 때문에 변별력을 키우고자 그 기준을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관식이라든지 에세이로는 사람을 못 뽑죠. 그러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어떤 규칙을 재빨리 습득하고 숙련한 친구들이 유리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재주가 있지만 다른 재주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은 공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레이스로 어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모는 순간부터 그 장점은 영원히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게 좌절감을 배워요. 나 안 되는구나. 이게 제일 무섭거든요.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다 재주가 있어요. 다. 각자가. 그걸 발견하면 걔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유가 경쟁 안 하니까. 근데 그거를 다시 도외시하고 특정한 기회만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으로 몰아붙이는 순간부터 일상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깥쪽의 재주를 한번 발견해 보시는 것도 소중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 서희님 질문을 받아보고 싶네요. 네. 그 베이지색 자켓 입으신 서희님 제가 처음에 기회를 드렸었는데 앞으로 가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당황스럽네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강의 초반에 그리고 중간에 말씀하셨던 게 트렌드나 이런 것은 소진되고 흩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보시고 연구하시는 것은 그런 트렌드나 키워드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높은 층위를 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저한테는 변하지 않는 가치, 클래식, 본질, 에센스로 이해가 됐거든요. 혹시 계속 쭉 20몇 년간 봐오시면서 이 트렌드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가치나 본질의 예시가 있으면 하나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강의를 듣고 기억을 하고 계신 키워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쭤보고 싶어요. 다 들으신 분 32시간을. 있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거를?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얘기는 나머지 분들은 다 안 들으셨다는 거죠. 다 안 들었지만 오셨다는 거죠. 물론 시간이 짧았고 아직은 남아있으니까 기간이. 근데 32시간 긴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이 빨라요. 그리고 제 단어의 선정이나 문장의 구조가 여러분들이 좀 낯선 구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가지고 쉽지 않거든요. 혹시 N번 들으신 분, 2번이나 3번 들으신 분 있습니까? 대단하시네요 진짜. 존경합니다. 다 들으신 다음에 하나만 남기셔도 돼요. 하나만. 이유가 우리가 대학도 배운다고 치면 받은 교육이 근 20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12년 더하기 4년, 16년, 그 다음에 앞뒤에 수련이라든지 유치원까지 합치면 20년인데 배운 거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근해 공식? 대부분 쓰러져요. 자양분이지만 남는 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키워드만 잡더라도 화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가려면 하나가 필요한데 이제 하나에 대한 거를 서희님은 에센스, 클래식 뭐 이런 얘기들 중에 하나를 이제 찾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칭의를 바라볼 때 영원한 진리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의 어떤 형질적인 형태의 진화의 흔적 같은 걸 주로 봐요. 생존하고 싶어 한다. 나의 유전자를 남기고 싶어 한다.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에너지를 탐한다. 뭐 볕이 들면 나가고 싶고, 새가 울면 그 다음에 짝을 찾고 싶어지고, 그 다음에 나의 노화가 급해질수록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여한이 조바심으로 움직이게 되고 노욕을 부리거나 이 모든 것들이 생리적 현상이거든요. 그거는 불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거나 풀어낼 것이냐에 따라서 품위가 나오죠. 누군가 그걸 이전투구로 가고, 누군가는 그것에 대한 어떤 허망함을 느끼고 구도의 길로 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더 큰 영향력을 베풀기도 하고, 그거는 그의 깜냥이자 그릇이자 환경에 대한 적응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변화하죠. 하나 더 나가서 나는 당신과 달라지고 싶어요. 하지만 함께 있고 싶어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다른 형태의 욕망이 공존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슷한 옷을 입지만 똑같으면 화를 내요. 뭐 이런 거. 이 모든 게 전부 다 내가 공동생활 속에서 얻어지게 된 형질이자 그걸 기반으로 했던 다름에 대한 나의 추구함으로 연결된단 말이죠. 그럼 메슬로우의 뭐 욕구 이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바라보면 학자의 깊은 열망과 우리의 생리적인 형태의 존재를 위한 노력 자체에 어떤 패턴이 보여요. 그러면 그건 안 변하는 거예요. 다만 안 변하는 것이 영원할 것이냐에 대한 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표상이 바뀝니다. 제가 오늘 봤던 재밌는 건 뭐였냐면 조용필 씨에 대한 얘기였어요. 조용필 씨가 지금까지 앨범을 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바운스가 19집이었어요. 근데 그 1등 했죠. 왜냐고 그랬더니 조용필 씨는 지금도 음향과 음질에 투자한대요. 이번에 냈던 새로운 앨범은 그 작사가 김이나 씨예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새로운 신진들과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현행화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현행합니다. 내가 옛날 것만 추구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수구하면 나는 나이 듦이 아니라 골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의 삶을 계속해서 새롭게 교류하고 유지하면서 폴리시 한다고 그러잖아요. 닦아나가면 그게 클래식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기존의 삶에 대한 나의 경험이 소중하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기준을 수용하고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과 교류한 작업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김 부장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유가 박 대리가 함께 있기 힘들어요. 김 부장은 박 대리가 필요해요. 그의 새로운 총기를 알고 싶고 그의 패션을 통해서 지금의 센스를 얻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한테 함부로 하거나 말을 험하게 하거나 나의 일을 전가하거나 분배를 하지 않는 순간부터 박 대리는 불공정함에 대한 부분을 느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위아래가 없는 세상을 만들까요? 지금까지는 뭐였냐 하면 내가 선배다. 내가 먼저 들어왔고 너보다 겪은 게 많고 역학적으로 위에 있기 때문에 베풀어 줄게. 뭘 원하니? 회식? 인사고과? 뭘 원해? 이런 식이었다면 지금 그렇지 않고 먼저 들어온 동료예요. 당신이 오신 걸 환영해요. 제가 가진 걸 드릴 테니까 당신도 지혜를 주세요. 같이 그만큼의 예우를 하는 형태의 사회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미풍양속이었던 장유유서와 연장자에 대한 존중이 그때는 옳았지만 오름에 대한 부분들의 밀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오름에 대한 걸 표현하는 방식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 존중하고 일정한 거리를 둔 사회가 되기를 전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현행화를 하자. 그를 위해서 다양성을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를 존중하자. 이게 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질문들을 딱 제가 들어보니까 사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전보다 나아지고 싶어서 아니면 지금 내 앞에 있는 허들을 넘어서고 싶어서 아니면 다가올 수 있는 허들을 지혜롭게 있는 허들을 넘어서고 싶어서 아니면 다가올 수 있는 허들을 지혜롭게 좀 넘어서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리면 올해 부사장님이 넘어서야 하는 허들이 있으면 또 하나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서 그냥 한 가지 키워드를 드린다 수 있다면 사실 키워드는 이미 드렸고요. 배려라는 키워드 드렸으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갓생을 꿈꾸는 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계신 자리에 있을 분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탈출법을 알려드릴게요. 탈출법은 뭐냐면 일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탈출할 수 있어요. 또 선발되지 마세요. 그러면 끝도 없어요. 선발되면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이는 기준은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타인의 기준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내가 일가를 이루면 초대받습니다. 저 사람이 완성되는 순간부터 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의 예우를 권하고 여러분의 조건을 충족할 만큼의 준비를 해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지 마시고요. 초대받기 위해서 일가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일가를 이루려면 내 거를 세우셔야 돼요. 남의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공부 얘기입니다. 뭐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있잖아요. 뭐 입사 시험 문제. 또 토익이요. 또예요. 또는 선발이에요. 원오브 대비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거를 세우고 깊어지면 그 하나로 가지고 있는 나의 무기가 되니까 그걸 만들어 보시고요. 하나 더 높아심에 그만두고 시작하지 마세요. 제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전 두 가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만두고 생각해 보겠다고. 자, 지금도 못하는데 그만두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거냐면 굉장히 응석 같은 거예요. 나 힘들다고 하지만 영화도 보고요. 넷플릭스도 보고요.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섬에 있을 때 구명보트를 만들어야지 바다로 빠지다 만들지 마세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선택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내가 네로사이티드가 됩니다. 그게 심리학 이론이에요. 실제로. 좁아지면 나도 모르게 근시적인 행동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특히 오늘 창원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 그만두지 마시고요. 충분히 보트를 만드시고 뗏목이 튼튼해지면 그 다음에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